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 자산으로 손꼽히는 것은 여러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여전히 미 해군의 여러 항공모함 전단과 미 공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일 것입니다. 항모 전단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이 있지만 이들의 항모 전단은 아직까지 극히 제한적인 작전에만 투입될 수 있는데요. 항모 전단을 이끌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해상을 봉쇄하는 것을 넘어 육지에 있는 상대의 거점을 확보하고 완벽히 무력화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스텔스 전투기, 여러 유형의 전자전 공격기,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정찰기, 인공위성, 특수부대, 지상공격기, 공중급유기 등 정말 많은 항공 전력이 총동원됩니다. 오늘은 전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어떻게 작전을 실행하는지 살펴보려 하는데요. 21세기 들어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적의 방공망에 맞서 미국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공군에는 헌터 킬러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정찰과 공격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리시킨 것인데요. 단순한 역할의 분리가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이 전략은 상대로 하여금 괴멸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보통 표적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투기가 헌터 역할을 맡으면 뒤따라오는 다른 전투기가 표적을 파괴하는 킬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탐지하는 쪽과 공격하는 쪽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측에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표적을 탐지하고 지시를 내리는 헌터는 숨어서 탐지만 하기에 찾기가 어렵고 공격해오는 킬러에 대응하거나 견제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목표의 위치는 계속해서 헌터가 잡고 있게 됩니다. 공격받는 쪽은 계속해서 적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상할 수도 없는 방향에서 여기저기 날아오는 공격을 맞고 괴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레이더를 끈 상태의 F-12 랩터와 F-15EX 어드밴스드 이글에 협공을 들 수 있습니다. F-22는 굉장히 값비싼 전투기이기 때문에 작전에 많은 수를 투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비가시거리 교전 상황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을 발사해 상대 전투기 편대를 제압한다고 해도 뒤이어 출격하는 적의 후속 지원에 애를 먹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거리 공대공 암람 미사일을 22발이나 달고 다니는 F-15EX 어드밴스드 이글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F-22에서는 스텔스 전투기라는 이점을 살려 적을 탐지만 하는 헌터 역할을 수행하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폭장량 괴물이라 할 수 있는 F-15EX 어드밴스드 이글에게 좌표를 넘겨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F-22만 찾아다니던 상대방은 F-15EX 어드밴스드 이글에서 날아오는 수십 발의 암람 미사일을 맞고 모조리 괴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VHF와 UHF, L밴드 같은 저주파 대역의 레이더를 사용하는 적의 레이더는 스텔스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저주파 레이더는 더욱 넓고 먼 거리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낮아서 이를 요격하거나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X밴드 같은 고주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는 좁고 짧은 파장을 가지며 X밴드 레이더에게서 RCS의 값을 현저히 줄인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주파 레이더가 F-22의 위치를 찾아서 이 정보를 고주파 레이더에 넘겨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가 격추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은 고가치 자산인 스텔스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유산인 전자전 개념과 스트라이크 패키지 개념을 되살려야 할 듯한데요. 그렇다면 미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없었던 과거에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 수많은 항공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미 공군이 폭격 임무를 수행할 때 구성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임무와 목적에 따라 그 조합이 달라지지만 보통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항공 전력들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보통 한 대의 조기경보 통제기, 5대의 전자전 공격기인 EA-6B 프라울러 혹은 EA-18G 그라울러가 적의 레이더를 제밍하며 적의 수많은 방공망으로부터 아군의 기체들을 지켜줍니다. 또한 장거리에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스탠드오프 제밍을 담당하는 EC-130H 컴파스콜이나 EC-37B 컴파스콜 같은 대형 전자전기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2대의 공중우세 전투기 F-15C가 적의 전투기들을 말 그대로 지워버리며 아군을 지키는 호위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8대 F-16C가 기만체인 몰드와 아이톨드를 뿌리고 다니며 적의 레이더를 또다시 기만합니다. 이 기만체들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군의 항공기나 미사일이 가진 주파수와 속도,
비행 특성 등을 모방하며 날아가는 미끼 비행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후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 미사일에 장착한 8대의 F-16CJ들이 적의 레이더를 파괴해버리는데요. 마지막으로 8대의 또 다른 F-16C 전투기들이 원거리에서 최종 목표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이 진행될 때는 지상에 침투한 특수부대와의 협력도 필요하며 이 모든 과정은 하늘 높이 떠있는 조기경보 통제기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구성은 기초적인 것일 뿐 상황과 임무에 따라 조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정거리가 930km에 육박하는 제즈-2R과 같은 스텔스 순항 미사일, 장거리 유도폭탄과 같은 원거리 타격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공군기가 직접 적의 핵심 시설까지 가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원거리 타격 무기는 어마어마한 폭장량을 자랑하는 대형 폭격기인 B-52나 B-1B 같은 것으로 운용하는 만큼 화력 면에서도 전투기들의 무장에 비해 압도적이고요. 몇 번의 실전 사례에서도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로 적의 공군기지를 지워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패키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불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 공군기지의 활주로와 시설을 철저히 타격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투기를 띄워 순항미사일 보안 측면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구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한 5세대 스트라이크 패키지의 구성인데요. 고작 4대의 F-22 랩터가 자신의 존재를 감춘 채 상공의 적 전투기들을 쓸어버리게 되며 가진 무장을 다 소모하고 난 후에도 계속 채공하면서 미니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도 불리는 우월한 AN/APG-77 V1 레이더를 이용해 제한적인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터 스텔스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지금은 F-22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전 공격이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4대의 F-35가 나서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것을 넘어 아예 파괴해버리는 데드, 디스트럭션 오브 에너미 에어 디펜시스의 임무를 실행하게 됩니다. F-35는 이제 자체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자전 포드인 ASQ-239를 탑재하고 강력한 최신형 AN/APG-81 A4 레이더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강력한 제밍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F-35의 AN/APG-81 A4 레이더는 강력한 출력으로 빔을 집중 조사해 적에게 전자 공격 및 레이더 교란을 가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레이더를 끄고 스텔스의 이점을 살려 접근해 ESM과 수동형 센서, 광학 센서 같은 비전파 발산형 센서를 가지고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강력한 공대지 무장을 장착한 4대의 또 다른 F-35가 나서서 적의 최종 목표물을 타격하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깔끔하고 심플한 구성으로 기존의 복잡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대신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여기 몇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EA-18G 그라울러가 없어도 F-35의 강력한 전자전 기능이 있어 문제없지만 이 능력들은 짧고 좁은 대역을 가진 X밴드 레이더에 한정된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F-35의 제밍 능력도 나머지 대역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투기들이 가진 것보다 좀 더 진화하고 강력해진 수준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작은 전투기에 탑재되는 만큼 ASQ-239 전자전 포드는 작아서 장거리에서 적의 고출력 레이더를 교란하는 스탠드오프 제밍만큼의 효과는 노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EC-130H 컴파스콜, EC-37B 컴파스콜 같은 거대한 여객기나 수송기 기반의 스탠드오프 제밍은 거대한 안테나를 탑재하는 만큼 X밴드뿐만 아니라 스텔스기를 탐지한다는 저주파인 VHF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대역의 장거리에서 고출력으로 스탠드오프 제밍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는 적이 16개에서 18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A4 레이더를 사용할 경우 더 두드러지는데요.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적의 A4 레이더를 제밍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고출력의 스탠드오프 제밍은 제밍 능력 저하가 미미하지만 F-35나 EA-18G의 에스코트 제밍만으로는 이를 교란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적의 방공시설이 많을수록 제밍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더 많은 F-35나 EA-18G의 에스코트 제밍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F-35나 EA-18G가 행하는 에스코트 제밍의 경우 적의 레이더까지 더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거리상의 이점으로 스탠드오프 제밍과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적의 방공망이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을수록 스탠드오프 제밍과 에스코트 제밍 모두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외에도 5세대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몰드 같은 기만기들로만 구성된 편대를 먼저 투입했다가 적의 레이더가 켜지는 순간을 노려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하피 대레이더 공격화기처럼 적의 상공에 장시간 채공하다가 레이더파를 감지한 순간 공격하는 무인 공격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출력의 레이더를 가진 조기 경보 통제기 또한 추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L밴드라면 몰라도 VHF나 UHF 같은 전파를 사용하는 패시브 레이더의 경우 적 기체에서 나오는 전파를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F-22나 F-35가 레이더를 끄고 통신 기능도 끈 채 조기 경보 통제기와의 데이터 링크 기능을 사용해 공격해 온다면 패시브 레이더로 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창과 방패를 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과 카운터 스텔스 기술이 발달하며 점점 더 이들의 대결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한때 최강이라 믿었던 스텔스 기술에도 아주 약간이나마 빈틈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미 공군이 오래전에 써먹었던 전자전과 스트라이크 패키지 개념을 다시 꺼내온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미래 기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군사적 자산 중에 어떤 것이 그에 대한 카운터가 될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위쪽 나라의 느려 터진 수송기를 싼 비용으로 막기 위해 만든 K-30B호 자주 대공포가 어이없게도 미래 위협으로 떠오르는 군사 드론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과거의 전술과 무기체계 또한 그냥 건너뛸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적어도 그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